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9살이 된 YTN 뉴스 FM 94.5 뉴스 정면 승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3부 마칠 때 우리 이택수 대표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잖아요. TK 지지율 변화 좀 궁금하거든요. TBC 방송이 23일과 24일 양일간 대구, 경북 시 도민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TBC가 대구 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응답률 5.4%.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였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31.8%로 1등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4.9%, 네. 문재인 22.8%,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네. 안, 문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 TK 지역에서도 강세를 나타냈었고 네.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이제 낙마 그렇죠. 이후에는 예. 또 강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이 1, 2, 3차 진행되면서 네. 1위로 올라선 것인데요. 예. 이 때문에 이런 영향이 부산, 경남 PK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조금씩 엿보이고 있고 예. 또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강원도 지역으로도 네. 확산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대전, 충청, 수도권까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일보 조사에서 10.8% 예. 또 그 데일리한 조사에서 14.8%까지 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대구 경북의 예. 아까 지금 조사 그 이상일 설명해 대표. 자료가 보여주는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당 두 후보가 계속 TV 토론 과정에서 이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지지율 TK 지역의 지지율 변화의 그 동의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네. 이 보수 부동표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중도적이거나 내지는 보수이대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 안철수 주목했던 표심들이 예. 다시 전환되면서 결국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보수 표심이 굳이 안철수한테 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질수록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수 정당이라도 밀어주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저변에 지금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PK는 어때요? 이택수 대표. PK는 여전히 이 문재인 후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예. 후보의 고향이 예. 또 PK 쪽이고 예. 또 지난 부산 서면에서의 또 유세 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뜨거웠던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PK에서는 아직은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예.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PK에서는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서 사실 아까 제가 잠깐 한국일보 조사를 소개해드렸지만 네. 5.9%로 안철수 후보랑 비슷하게 이제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네. 평가와는 무관하게 지지율은 올릴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만든 것 같은데요. 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도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구설을 나타내면서 예. 뉴스 인용량 그다음에 뭐 이른바 이제 구글 데이터 뭐 포털에서 하는 예. 포털 데이터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그 언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지지율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듯 보입니다. 예.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가 읽어주셨던 그 TBC에서 대구 TK 지역의 후보들 지지율 조사는 100% 유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5.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한 1115명을 정도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네요. 그죠? 그만큼 이제 보수가 갈 곳을 잃어하다가 홍준표 쪽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이제 호남도 신경 쓰이고 또 영남도 계속 호남은 많이 빠진 것 같죠? 네네. 호남도. 그 호남 유권자들을 또 잡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호남 방문도 횟수가 많이 이제 비중이 크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남에서는 좀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했고 그렇죠. 보수 색채를 워낙 지금 강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 예. 여전히 연민의 정을 갖고 있고 예. 여전히 좀 과하게 탄핵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남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고성을 보니까 문 후보 지지층에서는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층이 16.9%로 이제 굉장히 적은데 안 후보 지지층은 37.5%가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 대구 경북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아까 읽어드렸던 TBC, TBC 조사인데요. 홍 후보 지지 응답자는 22.6% 한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 유동적인 상황. 이제 대구 경북이 지지 후보를 못 고르고 있다가 이제 TV 토론 시작하면서 지지 후보를 지금 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문 후보는 지지율이 좀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이제 변동할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이 세 후보 중에서 경고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문 후보는 좀 비슷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빠지는 건 다시 홍준표 후보한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그 이상일 대표, 우리 이택수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좀 이따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중도 확장 문제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할 건데 안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잖아요. TV 토론회가 청취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대선 토론이기도 하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 그렇게 바람을 일으켰던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고 그 새정치의 가치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제 개인적인 좀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패착은 이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보여준 부분에서 이게 일종의 좀 부자 몸조심하는 것 같은 형식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저는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어떤 적어도 반문 정세에 의한 강력한 지지층을 끌어모았을 때 보여줬어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감한 어떤 외연 확장력, 예를 들어서 수구 세력을 제외한 어느 보수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거나,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 만약에 보수표가 모여들었다면 이분들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국민의당의 후보고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라는 걸 모르고 지지한 게 아니거든요. 알고 지지한 거죠. 또 호남 유권자들도 같이 상승시킬 때, 지지를 상승시킬 때 보면 보수층의 지지를 안철수 후보가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런 확장성과 연대의 정신을 내몰고 가더라도 이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새정치,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견고함 내지는 이제 정책의 어떤 이 성실성이라고 할까, 이렇게 충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보다 어떤 면에서 내가 우위에 있는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TV 토론에서 오히려 특히 지난 주말 토론에서 네거티브 공세에 가담했다가 상당히 큰 패착을 하면서 이게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안철수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과연 TV 토론에서 후보가 다른 후보를 특히 1, 2위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수적인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좀 맞지 않았던 거죠, 코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내용은 말이죠. 과감한 외연 확장. 사실은 자강을 내세울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자강을 버리고 어제 말했던 통합정부를 이야기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통합을 했어야 되죠. 그렇죠.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통합이라는 거는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계산이 되는 거지만 내가 가장 우위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일종의 통합의 정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말씀을 안 해도 눈치를 채기 시작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자, 문재인 후보의 중도 확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도 40% 콘크리트라고 말씀하셨는데 40%가 아직 되겠어요? 더 치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은 TV 토론에서 잘못 평가 아까 지금 몇 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택수 대표 소개해드렸는데 문재인 후보도 TV 토론을 잘했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왜냐하면 1위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요. 그 정책의 어떤 구체성,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어떤 이제 이 이념적인 스펙트럼, 진보의 틀에 갇혀 있어서 외연 확장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인정할 만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정책 역량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박스권에 갇히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의 흐름대로 가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번 대선은 이 탄핵 꾸면서 치러지는 이제 조기 대선이고 예. 이 이후에 정부가 해야 될 그 사회 통합이나 어떤 갈등 해소의 과제가 굉장히 큰데요. 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득표율 예.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정당이든 뭐 다수당이 아닌 상태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적인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결집이 된 상태에서 국정을 이끌어 갈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지금 각 정당과 갈등 구조 속에서 득표율마저 만약에 뭐 50%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의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이택수 대표 18대 대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8.7,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8.9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받았던 대통령들이 다 탄핵 이야기 한번 휘말렸고요. 네. 한 번은 탄핵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이상현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 판세에 문재인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의 지지를 받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오자 구도에서 네. 지지율을 또 나눠 갔다 보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 득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이죠. 구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가 대략 1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유심 두 약자 후보라고 해도 지금 심상정 후보도 5% 이상 넘어갔고 예. 이미 넘어갔고 예. 또 유승민 후보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3약 후보가 예. 25에서 30% 가져가면 나머지 70% 갖고 싸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략 안정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득표율은 한 45%,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는 한 40%를 계속 유지를 해야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과거 대통령과 비교하면 확실히 오자구도에서는 50%를 넘기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45%를 넘으면 꽤 선전한 거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득표를 갖고 국민들을 통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뭐 홍준표 후보도 이 종편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이제 이른바 편파방송, 종일 편파방송한다고 홍준표 후보가 비난을 했거든요. 여러 매체가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레임덕이 다른 정권에 비해서 또 빨리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득표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보여줬던 TV 토론에서의 태도 많은 이제 정당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 열린 자세, 포용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다음 5차 뭐 6차 TV 토론 때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패러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의 그 토론 태도에 대해서. 어제 이런 질문을 다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한 분씩 대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누구를 des었죠? 세종대왕. 문재인 후보가 세종대왕 됐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세종대왕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똑같이 됐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유승민 후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도전은 심상정 의원이 됐고 홍준표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됐단 말입니다. 이 존중하는 사람 이름을 대보십시오 했을 때 나오는 느낌이 글쎄요. 정약용 정도전을 된 분들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분들인 것 같고요. 세종대왕을 되신 분들은 마치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근데 뜬금없이 홍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이거는 너무 전기를 많이 안 읽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존경할 만한 분이 없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표를 의식해서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청취자분 한 분이 4354번님이 홍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수의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 드리는 겁니다. 문안 후보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홍 후보에 대해서 한번 잠깐 평가를 해 주시죠. 돼지용 문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보수 색채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적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대략 15%가량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홍준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게 15%를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20%, 25%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 뭐 탄핵 정국에서도 여러 여론조사를 해보면 15%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를 보냈던 계층이거든요. 네. 네. 물론 한국갤럽 조사에서 뭐 나중에 4% 5%가량 지지율로 낮게 나타났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여론조사들 보면 네. 탄핵과 관련된 또 특검 연장과 관련된 여러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15%가량은 네. 대략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대략 그것을 보고 예. 표로 의식한 어떤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이냐는 나중에 좀 가려지겠습니다만 이제 이 정당과 후보들의 어떤 노선의 선택은 이게 유권자들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응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어떻게 보면 분당하면서 경쟁을 해온 건데 물론 뭐 바른정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진보 진영은 제외하고라도 보수층 안에서나 국민들 평가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더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뭐 의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지율로 보든 뭘로 보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탄핵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결을 다르게 세웠던 두 정당이 있었는데 한쪽에 힘이 쏠리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쪽의 색채를 강화하는 어떤 길을 택한 거고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팩트 체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문 정서 겨냥해서 세 당이 단일화 가능하겠느냐, 변수는 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먼저 문재인 집권은 막아야 된다 이 논리인데. 유권자층의 문재인 비호감 강도가 높다고 본다면 이 결사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상일 대표.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 불었던 이 양강구도의 흐름을 형성시켰던 비문 정서의 확장력 굉장히 큽니다.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연대를 해서까지 문재인의 당선을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여론이냐 그것이 그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문재인이 아닌 대안에 대해서 주목할 여지는 충분히 큰데 이게 뭐 어떤 형태의 결합이든 무조건 문재인이 안 되도록 이 결합 단일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여론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당 지금 세 당 그 단일화 얘기에 대상이 되고 있는 세 당조차도 뭐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서로 지금 말이 엇갈리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데 유권자들도 비문 정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잘 봐야 되는데 더 좋은 후보 문재인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더 합리적인 후보 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면 좋다라는 거지 무조건 문재인 안 된다. 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상일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이 여론을 통해서 저희는 유추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문재인 대세론을 꺾는 형태로 계속 여론이 표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기대감을 보여줬을 때는 그것이 확 올라갔지만 샤이 부분도 있을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여론 흐름상 나타나는 수치의 변화가 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졌을 때 꺾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택수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비호감도가 높았던 이유는 안보와 관련해서 종북 프레임이 굉장히 그동안에 강하게 먹혔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안보 종북 프레임,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으로 이제 촉발된 지금 반문 정서가 사실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북풍이 최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진실 공방에 지금 쌓여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른 키워드 어제 이제 나왔던 게 홍준표 후보가 던진 동성애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TV 토론에서도 드디어 미국에서 많이 언급되는 동성애 낙태, 뭐 총기 이런 문제에서 드디어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온 건데 나왔더라고요. 어제 아무튼 초반에 문재인 후보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성애 합법화에는 반대하지만 또 차별에도 역시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외양 확장을 노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당장 민주당 행사에서 12명 정도가 기습 시위도 하고 그래서 반론이 이 SNS상이나 네티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진보층에서 지지를 받던 문재인 후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뽑아야 되겠으나 여러 가지 TV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그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 명확한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상정 후보가 또
지지율이 올라서 문재인 후보의 또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예. 또 진보층은 새로운 전략적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 빈 옆구리를 살짝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또 다음 5차, 6차 토론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아마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한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문재인 적극 지지하는 쪽, 문재인 절대 안 된다는 쪽 어느 쪽이 투표장 갈 확률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간단하게. 좋아하는 쪽이 훨씬 더 투표자에 갈 동의는 크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투표랑 가는 것보다는 좋은 쪽을 택하기 경향이 솔직히 강하죠. 이택수 대표. 네, 지금 20, 30, 40대 그리고 50대에서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예. 박빙으로 50대에서는 무난히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데 투표율은 20, 30대가 지금 굉장히 높게 투표 의향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크다. 예. 그리고 그 연령대는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강한 20, 30대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가능성은 높은데 네. 어제 TV 토론에서도 봤듯이 또 그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 TV 토론이 두 번 여전히 네. 공식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지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문 정서 자극한 선거 전략이 이제 활기를 칠 거란 말입니다. 나머지 두 토론에서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짧게. 그렇게 네거티브로 가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이제부터는 아마도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내공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크게 작동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뭐 본격적인 굳히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가 뭐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나오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5월 2일 조사까지만 5일 조사까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건데 아마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 와서 이제는 정책 부분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S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전소연, 김승희,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